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합니다. 황미옥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곳곳에서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황 변호사님만의 가을의 추억 있으신가요? 가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 여의도 불꽃쇼가 기억이 많이 네. 나네요.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고 네. 또 굳이 여의도가 아니어도 부산, 네. 광안리 등등 불꽃쇼가 많은데 네. 올해도 벌써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빠가지고 불꽃축제는 즐기지 못하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즐기셨나 봐요. 저는 요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엔 바빠서 못 보는데 네네. 안 바쁠 때는 많이 봤습니다. 혹시 불꽃축제의 명소 한 곳만 추천해 주신다면 나만의 명소는 여기가 있다. 여의도에 살고 있는 친구 아파트가 최고죠. 네, 그렇군요. 저도 그 친구 좀 소개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금요일 한 주간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볼까요? 국민보호의무 위반.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재택치료하다 숨진 초등학생의 유가족. 코로나19로 재택치료를 하던 11세 아들이 사망하자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먼저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사건은 2022년 3월경에 예. 발생했습니다. 당시만 하여도 예. 거의 매일마다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나왔었죠. 예.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횡행하고 있을 때였고 네. 하루에 2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예. 심지어 하루에만 3,400명씩 코로나19로 사망하던 때였습니다. 네. 굉장히 위중해서 예. 전국은 병상이 모자라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일 때였습니다. 네. 다만 재택치료자 중에서 증상이 악화한 자만 응급실로 이송되는 것이 원칙이었던 때였는데요. 그러던 2022년 3월경에 11살이던 학생이 등교 준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꼈고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원칙상 재택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감염 6째인 3월 30일 이 학생의 어머니는 인천 소방본부 상황실로 전화를 합니다. 아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데 음식도 못 먹고 굉장히 위중하다. 계속 잠만 자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도움 요청에 대해서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 상담하는 분이 지금 다른 응급처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달라라고 1차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어머니는 그로부터 5시간 뒤에 다시 한번 119로 연락을 했습니다. 호흡이 불편하다, 우리 아이의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라면서 재차 설명을 했지만 119 상황실 근무자는 여전히 저희가 가더라도 병상 배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송 못하니 대면 진료할 수 있는 인근의 사설 병원을 안내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3월 31일 이 A분의 어머니는 또다시 119로 전화를 해서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한다라고 호소를 했고 이에 119 상황실 근무자는 보건소로 연락해서 병상을 배정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119 상황실 근무자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에 직접 연락을 했지만 3군데까지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를 통해서 연결된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와 담당자가 통화를 하게 됐는데, 보건소 당직자는 자정 즈음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그때 119로 연락해서 병원 응급실로 이용을 하라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초등학생 학생은 자가격리가 해제된 시각에 119 구급대에 의해서 응급실로 이송이 됐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로부터 13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좀 답답해요.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답답한데, 지금 현재 어떤 또 의료대란 상황이랑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 왜 대체 병상 배정을 요청해봐라를 환자 측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119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 측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환자들 가족들이나 환자들에게 병상 배정을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들어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저는 좀 의문이 드는 안타까운 좀 죽음인 것 같은데요. 부모들의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사건입니다. 아들이 숨진 이후에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패소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망한 초등학생의 부모 등 유가족 3명은 예.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그렇죠. 제기했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부모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고, 예. 배상 청구 금액은 5억 원 정도 이른다고 네. 확인됐는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응급실 이송 직전 신고했을 당시에 네. 119 상황실 근무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관하여 질문해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보건소 당직자의 문제도 삼았습니다. 보건소 당직자는 병상을 알아보고 있다라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119에 전화를 하라라고 안내했을 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국민보호 의무 위반이 있다라는 취지가 손해배상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A군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받아들여졌냐 하면은, 인천지방법원은 이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즉 119 상황실 근무자와 보건소 당직자 등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이러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다, 오로지 소방 공무원 정도라면은 유선 상담을 통해서 제공된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그 사망한 학생이 응급 환자라고 판단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래 진료센터 목록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당시 의료 여건상 합리적인 조치였다라고 보인다라고 했고요. 아울러 보건소 당직자에 관하여는 상급기관의 병상 배정을 요청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는 등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 판결한다라는 것이 인천지방법원 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 판결입니다만, 그러면 저희는 119에다가 전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119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상담을 받고 지금 아이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병상 배정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당연히 뭐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없다? 그럼 119에 전화를 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죠. 그러면 병원들마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거고 119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119에 당연히 의료진이 그러면 붙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판결이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과실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아이가 죽은 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또 정부를 상대로 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네.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네.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네. 원고 패소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거죠.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원고의 어머니 당시 88세였다고 하죠. 이 원고의 어머니는 2021년 4월 23일 오후에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로부터 1시간 30분 뒤에 가슴을 조이는 통증을 호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네. 구급차를 불렀죠. 걸어서 구급차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네. 탑승했는데 이 원고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와중에 의식을 잃었고 결국 당일 오후 3시 13분경에 사망 판정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백신 접종 받은 지 2시간 36분 만에 사람이 사망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원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사망했던 원인은 백신 접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검사를 했을 때 망자의 부검 결과 했더니 사망 원인은 감염법상의 이 백신 접종이 문제가 아니라 대동맥 박리에 의한 파열이 사망 원인이었다, 사인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상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상 거부 처분에 대해서 유족은 반발했고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죠. 유족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님의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죠. 어머님이 평소에 골골거리면서 힘들어했냐라면 그것이 아니라 고령에 비록 고혈압을 앓긴 했지만 평소에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하셨던 분이다. 즉 예방접종 문제가 아니면 어머님이 사망할 리가 없다라고 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접종과 원고의 어머니 사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 박리가 원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대동맥 박리와 백신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2022년 9월에 대동맥 박리와 그 백신 접종 사이에는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면서 그 부분이 판시의 결과로 반영되어서 원고 청구 기각을 했고요. 한편으로 원고는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국민에게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에 대해서도 신뢰보호 원칙에 준한 위반하는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 기각의 입장을 그대로 판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어쨌든 대동맥이 박리되면서 피가 터져서 이제 사망한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2시간 만에 사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주 예상할 수 없는 우연치 않게 갑자기 대동맥 박리가 발생을 했다. 뭐 사실은 이게 조금 그 얘기하는 백신 접종의 부작용과는 조금 연관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라는 게 결국은 항원을 집어넣고 그 항원을 버티지 못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원인 자체는 분명히 대동맥 박리인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동맥 박리가 고혈압을 갖고 있는 환자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분은 사망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더해서 정부조차도 나몰라라 하는 특히나 이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계속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그때 또 이런 사망 사건들도 또 많았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실이 밝혀져야 할 텐데 어쨌든 법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정부를 상대로 낸 대부분의 소송이 결국 패소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변호사님, 이거 좀 안타까운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사망사고들의 결과는 매우 안타깝지만 네.
사실 판결은 이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 부분에 하나여만, 그러한 네. 부작용에 하나여만 정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을 거부하더라도 그러한 거부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이죠.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로서 지침을 잘 따라서 했다면은 특별히 더 적극적인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결국 법원의 대부분 이유입니다. 팬데믹 자체가 대재앙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판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사회 부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말로밖에 좀 들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좀 볼까요? 고1이라더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대 성폭행에 병까지 걸린 초등학생의 부모. 지난 1월 20대 남성이 오픈 채팅에서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을 해서 성폭행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먼저 당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지난 1월 21일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예. 이 문제됐던 혐의자는 12살 아이고. 미성년자 초등학생인 거죠. 12살 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검거가 되었습니다. 네. 그들은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해오다가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엄마는 그럼 집으로 부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집으로 왔는데 자신은 예비 고1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남성은 외관이 왜소하고 또 언뜻 보면 또 어려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네. 있다고 해요. 이 때문에 그 피해 학생의 어머님조차도 예비 고1이구나 하는 그 말을 믿었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주로 집에만 있던 딸아이가 좀 안쓰러워서 그날은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것을 약속받고는 외출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던 딸아이가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직접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가 평소에 사용하던 가족끼리의 위치 공유 앱을 통해서 딸이 인근의 룸카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를 했고, 그 틈에 달아나려고 했던 이 남성이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되었는데, 달아나는 과정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적혀있는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예비 고1이 아니라 실제 나이가 들통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그 초등학생 여학생의 어머님 아버님은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룸카페 내에서도 딸이 도망가려고 하자, 즉 성인이 실제로 예비 고1이 아니라 나이를 속인 것을 알고는 도망가려고 하자, 그 남성은 딸아이에게 너희 집 다 아니까, 어딘지 다 아니까 너희 부모님들 내가 해코지할 거다라고 해서 협박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피해 학생 부모님의 주장이고요. 어찌되었든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만 13세 미만의 여성에 대해서 간음을 한, 즉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합니다. 20대 남성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예비 고1, 그러니까 중3이다라고 속이고 13세 미만의 학생을 강제로 또 성폭행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1년 6개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에 피해자가 좀 크게 분노했는데요. 저도 좀 이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예. 이 남성에 대해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을 선고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예.
재판부가 심리를 덜 했나 하면은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예. 피해자가 만 12세로 당시 매우 어리다는 점, 그리고 피해 가족으로부터 혹은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 이르지 못했다는 점 보아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한 것이 1년 6개월인데요. 네.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각종 성매개 감염병까지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하죠. 검찰이 요청했던 징역 5년에 비해서 한참 낮은 정도의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고요. 검찰은 현재 판결문 검토 중이며 검토 끝난 즉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미수 사건도 아니고 지금 기수 사건이잖아요. 제가 맡았던 많은 성범죄 미수 사건들이 형량이 한 이 정도 나오는 지금 합의도 안 된 상황이고 심지어 또 어린 또 학생이란 말입니다. 1년 6개월은 좀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다른 판결들과의 좀 비교를 했을 때요. 좀 너무나 좀 가벼운 속망망의 처벌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변호사님은 좀 요 사안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 선고 형량을 봤을 때 합의를 했구나. 근데 저도요. 합의를 예. 했는데 합의 금액이 그리 크지 못하구나 정도 예상을 했는데 판결의 이유를 보시면은 가족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다라는 네.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만 12세가 피해 여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피해 정도 굉장히 중하고 요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면은 그렇죠. 상당히 형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유사 사안에 비해서 좀 많이 낮다. 뭔가 판시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아청법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로는 선포법인가요? 형법상 미성년자 의자강간으로 가신 것 그냥 같습니다. 형법상이요. 특이하네요. 그런가 하면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되는 사건도 좀 있었다고요? 예, 인천 남동경찰서는 예.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네.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인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인데요. 이 남성은 2명의 여성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여성은 만 16세 미만 중학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여성은 10대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여성을 3월경에 그리고 12월경에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여서 성폭행을 한 혐의 사실이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상 상대방 동의 여부,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의 여성을 가늠한 경우에는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네네. 이 부분 때문에 경찰은 고소장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고요. 예. 즉시 긴급 체포한 이후에 사후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신청 기각됐다고 합니다. 이어 경찰은 불구속 상태 수사를 하다가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청구해줬지만 법원 단계에서 기각이 됐다고 하죠. 즉 이유는 영장 기각의 이유는 주거는 일정하다. 그리고 도주할 우려가 없어 보인다. 혐의 내용 봤을 때는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경찰은 이대로 그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지 혹은 다시 한번 추가로 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는 것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많습니다. 뭐 어떤 사건은 구속영장 발부가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죽어도 다 있고 다 그런데도 또 발부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통일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고요.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뭘까요? 술 취해서 실수로 술 취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 사건은 뭘까요? 튀르키예에서 돈 가방 훔친 한국 여자 2명. 튀르키예 유명 관광지에서 지금 한국인 관광객 2명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열기구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지역이죠. 네. 카파도키아 지역인데요. 예. 이곳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현금 2천만 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로 네.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 이 여성 2명은 술에 취해서 실수로 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술에 취해서 2천만 원을 가져갔다. 네,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튀르키예 통신사에 따르면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셰이르주의 괴레메 지역이죠.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이곳에서 한 카페에서 알바니아 관광객, 이름은 리젠이라는 여성이라고 예, 예. 합니다. 이 관광객이 가방을 잃어버렸다라면서 카페 직원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 리젠이라는 여성은 친척들과 함께 커피를 마신 후 카페를 떠났는데 가방을 그 카페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 가방 안에는 신분증과 카드, 사진이 나오네요. 예, 네. 그리고 현금 2,2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했는데요. 네네. 이야기를 들은 카페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는 방범 카메라 CCTV를 확인했는데 이로써 동양인 여성 2명이 그 리제니의 가방을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 CCTV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면은 리제니라는 피해 여성은 의자에 가방을 걸어둔 채 카페를 떠납니다. 네. 그러고 나서 2명의 동양인 여성이 그 자리에 앉았고요. 네. 이 여성 2명은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의자에 걸려있던 가방을 들고 그대로 카페를 빠져나가는 상황이 보입니다. 두리번거리기까지 했어요. 예. 이거 말고 카운터 CCTV 영상에는 이 여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찍혔다라고 했는데요. 영상에는 여성 2명은 동양인이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는 동안 근처에 피해 여성의 리젠 일행의 모습도 보였다라고 합니다. 튀르키예 경찰은 CCTV를 통해 한국인 2명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서 이들을 체포해서 구금했는데 숙소에서 신분증과 카드, 현금 등이 다 들어있고 그 현금도 다 그대로 들어있는 가방을 압수했고 다시 피해 여성에게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여성들은 술에 취해서 실수로 들고 갔다.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게 술 취해서 실수로 들고 자기의 가방이 아닌데 실수로 들고 갈 수가 있는 건지 우선 좀 이게 정말 나라 망신인데요, 변호사님. 이거 변호사님 술에 취해서 가방을 잘못 들고 갔다는 이 변명 제가 봐도 약간 좀 정말 구차하게 좀 들리는데 변호사님 어떤가요? 예. 실제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뭐 네. 그분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런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CCTV 영상이나 카페 그 카운터 영상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 의도였는지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실제 술을 얼만큼 드셨는지가 관건일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여성, 그러니까 동양인 여성, 우리나라 여성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가방과 피해 품목인 가방이 얼마나 네. 유사한지 그런 걸로 고의를 추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뭐 유사하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사안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찾아주려고 들고 갔다 이런 변명까지는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술에 취해서 자신의 가방도 아닌 걸 왜 들고 갑니까?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 자기가 몇 개 갖고 왔는지 알 것이고 거기다가 걸어두는 것도 또 안 나왔을 것이고 두리번거리는 장면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구차하지 않냐라고 좀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어쨌든 피해자가 다 피해 회복이 좀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외국 현지에서 처벌받았을 수도 있겠죠. 예, 다행스럽게도 현지 예. 검찰은 가방 속에 돈이 그대로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 알바니아 관광객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고 네,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그래서 피해자들을 석방하긴 했다고 하는데요. 네.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이 2사람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주 튀르키예 한국 대사관 측은 네. 이 여성 2명이 그 현지 경찰에게 알리기를 우리는 한국 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으로서도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들이 튀르키예에 여전히 체류 중인지도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뭐 이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를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깊게 좀 반성을 하시고 다시는 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뉴스픽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동창들 모여서 한 일이 라고 4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 조직을 좀 검거했네요. 경찰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좀 잡았는데 오간 판돈만 4천억 원대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다고요, 변호사님. 예. 텔레그램을 통해 수십만 명의 회원 예. 정보를 구입해 4천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네. 조직이 결국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네. 경기 북부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사이버범죄수사대인데요. 이 팀은 이들을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혐의자는 30대 남성 총책 등 네. 총 41명이라고 합니다. 검거한 일당이 네. 41명이라고 하고요. 이 중 네. 11명은 구속 수사 중이고 나머지 30명은 불구속으로 입건하여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조직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6년 6개월 동안 전국의 12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회원이 무려 2만 6천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회원을 어디서 어떻게 모았을지 보니까 폐쇄된 다른 도박 사이트 회원 30만 명의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뭐 대표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 텔레그램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텔레그램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만 하여도 2만 네. 6천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엄청 많아요. 이 도박 사이트를 총 3개를 운영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들은 회원을 어떻게 모집했냐 하면 텔레그램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에 의해서 이미 폐쇄된 다른 도박 사이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네. 그 가입된 회원 정보 30만 명 분을 받았다고 하죠. 구입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사이트 가입을 홍보를 먼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후에 회원을 끌어들였고 그 중에서 사이트 접속이 좀 뜸하다 싶은 회원들에게는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등등의 이벤트를 벌이면서 회원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방식을 썼다라고 합니다. 와, 무료 포인트면은 그 돈이잖아요. 돈으로 도박할 수 있게끔 또 유도한 거네요. 총책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 10여 명이 서울 소재의 같은 중학교 동창이었다. 이런 드라마가 좀 있었는데요, 변호사님. 이 같은 중학교 동창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안과 비밀 유지가 좀 잘 될 수 있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이들은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한 중학교 동창생들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들이 핵심 조직원 10명이었다고 하죠. 네. 그들은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 중에 게임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금액과 수수료를 서로 부당이득으로 나누어 가진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데에는 결과적으로 서로 중학생 관계라는 점도 중요했겠지만 네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이용하기 위한 통장 개설도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주변 지인들이 상당수 대포 통장을 개설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지인들이라 하면 뭐 여자친구나 아주 친밀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대포 통장을 개설해 준 이들에게 통장 한 개당 월 100만 원 정도의 대가까지 지불을 했다고 하니 이 네. 조직이 굉장히 공고하게 6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 사무소를 수시로 이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라고 합니다. 수도권과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 여러 개의 사무소 12개를 분설해서 운영을 하면서 네. 3개월마다 사무소를 이전해서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라고 합니다. 추적까지 피하고요. 회원 중에는 청소년들도 좀 포함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스포츠 도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도 이렇게 쉽게 손을 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어떠신가요, 변호사님? 예, 심각해 최근에 보여요. 딥페이크 문제와 더불어서 청소년 네네. 불법 도박 문제가 네. 연관지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 예. 청소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변 친구들을 계속 끌어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주변 친구들까지 한꺼번에 도박 사이트에 아. 접속해서 이용하게 되는 거고 네. 그 와중에 음란물 배너까지 같이 보게 되니 네.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와 딥페이크 문제가 또 같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주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차 안에서는 물론이고 집안에서 항상 이 도박은 좀 그렇습니다만 5만 원권 돈다발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총책의 경우에는 마약에도 좀 손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형량이 굉장히 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검거할 당시를 확인해 보면 들어보면 경찰은 이들에게 확인했더니 이들이 범죄 수익금으로만 106억 원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수익금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몬다거나 아니면 일부 조직원들은 마약까지도 손을 댄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데요. 기소하기 전에 미리 추징을 해야겠죠. 따라서 경찰은 이들의 차량에 숨겨져 있던 현금 2억 2천만 원을 압수했고요. 아울러 69억 상당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 받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통장을 제공한 이들, 즉 공범들과 또 조력자들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북부경찰청은 밝혔는데요. 피해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발부의 기준을 모르듯 사기도 그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볼까요? 이용당했다. 남현희, 전청조, 결국 함께 내리막길입니다. 재벌가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 3억 원대 사기를 벌였고 또 남현희 씨의 조카를 학대한 혐의도 있는데요.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찍이 재벌 3세를 사칭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청조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지요. 네. 거기에 더해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의 조카를 폭행하고 또 3억 원대 추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또 추가 기소되어서 네. 징역 4년이 또 선고되었다라고 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고요. 네. 전청조 씨에게 이 사건으로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그리고 사기 혐의였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징역 4년 선고했고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이다 보니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선고되었다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청조 씨로부터 기망을 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만이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어서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 전청조 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나갔던 점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보았고요. 아울러 남현희 씨의 조카를 학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을 했고 또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부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부분 다 반영을 해야 되지만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충분히 참작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실관계인지를 보면은 이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의 조카 중학생이라고 하죠. 이 학생에게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을 가지고 10대 정도 때렸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신체적 학대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이 조카가 남현희 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청조 씨가 나서서 너희 주변에 친구가 없도록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너희 학교로 보내서 경호원 많이 들으셨죠? 학교로 보내서 작업을 치겠다 등등의 메시지를 보내서 이 중학생 아이에게 협박을 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추가 사기 사건은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난 남성 4명에게 자신이 여성 승마 선수다라고 행세를 하면서 결혼과 교제를 빙자하면서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2억 3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3억 원대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된 것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 뭐 진짜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은데 아이한테 할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카 폭행과 관련해서는 계도하기 위해서 조카가 행실이 불량해서 계도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한 걸까요? 전청조 씨가 아동학대 혐의를 다 인정했다고는 판시되어 있지만 실은 다 인정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행위사실 자체는 다 인정하지만 다만 본인의 목적은 계도, 즉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해서 일부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재판부가 유죄 판결 선고한 이유를 보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조카도 아니고 남현희 씨의 조카를 이러한 상황으로 훈육에 때렸다라는 것은 훈육의 위치도 아닐 뿐더러 남현희 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조카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은 글쎄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실제 판결도 그렇게 나왔다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징역 12년을 받고 나서 이제 또 4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두 사건은 좀 별개로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별건의 범죄에 대해서 두 개의 네.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됐다면 합형으로 복역을 하셔야겠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둘 다 1심이다 보니 예. 전청조 씨의 변호인께서 아마 항소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 음. 항소심에서 각형보다는 하나형 받는 것이 훨씬 네. 나으니까 지금 두 사건을 병합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병합 신청을 할 거로 좀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뭐 2심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 남현희 씨에 대한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이 됐어요, 변호사님. 지난 6월에 서울시 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제명 조치보다는 좀 완화된 수위인데요. 남현희 씨 이마저도 좀 반발하고 있다는데요. 예. 이 사건은 지금 사실 전청조 씨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그렇죠. 남현희 씨가 운영하던 스포츠 센터가 있었죠. 네. 그 센터 내에서 미성년 2명의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남현희 씨가 이 펜싱 아카데미의 코치였죠. 이 네. 아카데미 코치로서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았다면은 즉시 신고를 하거나 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관광부령에 따르면은 대한체육회 산하의 경기단체 소속 선수 혹은 사설학원의 운영자라면 체육계의 인권침해나 비리 등등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가해 코치가 스스로 사망하는 사건을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현희 씨는 코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징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남현희 코치에 대한 징계 절차도 착수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서울시 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 씨에 대해서 제명 조치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에 불복해서 재심 신청했고요. 서울시 체육회 상급기관이죠. 상급기관인 서울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당초의 징계 수위, 즉 제명 수위를 좀 한 단계 낮추어서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점 분명히 인정된다라고 봤고요. 다만 영구 제명 조치는 좀 과다하다고 봐서 징계를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이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던 금메달리스트였는데 재심 결과조차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가게 될까요, 변호사님? 지금 상황으로는 징계는 확정이 되었고요. 네네. 이 부분에 불복할지 여부는 변호인과 논의를 네네. 하고 있는데 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여전히 이 확정된 결정도 징계 결정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불복 절차 네. 나아가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고요. 저희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픽스 주제 좀 볼까요? 성탄절 비극, 담뱃불 화재 금고, 화재가 났는데 금고 5년, 사과는 안 한다. 입니다. 지난해 성탄절에 있었던 화재 사고였는데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 70대 남성이 불을 낸 혐의로 1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먼저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사고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비극적인 사건이어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걸로 예. 보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12월 25일 예. 새벽에 발생했던 일이죠.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상자가 29명이나 달했는데요. 네. 아파트 주민이었던 70대 남성이 결국 발화를 한 것으로 보였는데 네. 이 남성은 집에서 담배를 핀 뒤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두었고 이것이 발화점에 옮겨 붙어서 큰 불이 나게 되었는데요. 예. 불이 난 것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았죠. 당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7개월 아기를 둔 아버지를 아유. 포함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26명이 다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70대 남성은 북부지방법원에 기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과실치사상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고 5년형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70대 남성의 이런 담뱃불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해야 할 성탄절에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난 건데요. 법원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인 금고 5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에 달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재판단독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70대 남성에 대해서 금고 5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유지할 정도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이웃과 함께 거주한 아파트 실내에서 담배를 피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한 점 인정된다. 이 피고인은 화재를 확인한 이후에도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등 진화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서 아파트 전체에 연기가 확산되는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도록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재판 도중에 보였던 태도도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피해를 회복하기는커녕 유족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등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검찰 구형 그대로 인정하는 판시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용서도 못 받았고요. 반성조차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좀 재판부를 향해서 감사하다고도 하면서 금고 5년형이 최고형이라는 게 좀 너무 안타깝다. 법 개정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피고인은 일명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서 컴퓨터 방이라고 부르는 현관 입구의 방 있죠. 이쪽에서 거의 7시간 동안 집에서 담배를 태웠다고 하죠. 그러다가 담배 불씨를 끄지도 않은 채 나가버렸고 그 불씨가 가연물에 들러붙었다. 그래서 불길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저것이 바로 화재 이후에 발생했던 감식반의 결과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0대 남성이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면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 불씨를 끄지도 않은 채 그 주변에 가연물에 두었고 이것이 불씨가 옮겨 붙어서 이러한 심각한 참사를 발생시켰는데요. 결과적으로 금고 5년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유족들은 다행히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준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게 감사의 의사를 표시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것이 최고형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쉽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망자들이 사망한 이후에 가족들의 삶이 무너진 점을 굉장히 울분을 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피해자들이 피해 좀 배상을 좀 잘 받았어야 되는데 피해를 본 분들의 배상을 재판부에서 배상명령 신청 각하를 했어요. 이 사안에서.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형사적인 처벌을 바라는 형사재판 말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소송 절차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한꺼번에 민사판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좀 투인원인 거죠.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는 즉 아예 요건조차 아니라는 취지인 거죠. 그럼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피해자도 아니냐, 피해도 없었냐라고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즉 재판부 입장에서는 과연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정신상 고통을 이야기하는 위자료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인 판단으로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데 형사재판부가 이걸 판단하는 것은 미진하다라고 해서 일단 각하 처리하니 별도의 손해배상 절차로 판단을 받아보라라는 취지이지 이 부분이 뭐 손해가 아니라거나 피해가 없다거나 하는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재판부도 실제로 같은 내용을 설시했는데요. 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분명한다. 배상 청구권은 민사 절차에 의해서 별도로 판단을 받으시라는 취지이므로 각하를 한다라는 부분 분명히 판시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제 저희가 이제 배상 명령 신청 이런 걸 해보면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 명령으로 나오는 금액이
실제 민사소송에서 하는 손해배상 금액보다 항상 현저히 좀 낮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 절차를 좀 이용해라 라는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짧게 궁금한 게 금고 5년이란 말이에요. 금고형하고 징역형 사실 시청자분들 좀 잘 모를 거거든요. 그 차이 좀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 예. 징역은 노역하는 거 일하는 예. 거죠. 금고는 그렇지 않고 구금만 하는 건데요. 징역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유형, 즉 내가 감금된다라는 것을 집중하시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70대 남성이다 보니까 네네. 노역은 면제해준 금고로 선고하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화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상담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